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8일 연예계에 갑작스런 파경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2017년 9월 29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던 배우 이동건, 조윤희 씨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방영된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부부 역할로 출연한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심지어 2017년 5월 2일 결혼식도 올리기 전 혼인신고 소식을 전해 팬들의 축하가 이어졌고, 힘들지만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둘 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등려 소식까지 전하며 수많은 이들의 축복 또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성격차를 이유로 결국 지난 5월 22일 협의 이혼을 하며 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 그리고 이동건, 조윤희 씨의 파경 소식 이전 예상치 못한 이혼 소식을 알리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스타가 있습니다. 그 스타는 다름 아닌 가요계의 작은 거인 이선희 씨. 지난 2006년 재혼한 그녀가 결혼 생활 14년 만에 또다시 이혼을 했다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청산한 이선희 씨.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지 풍문쇼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26일 가수 이선희 씨의 협의 이혼 소식이 전해져 수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선희 씨가 남편 정모 씨와 올 초 협의 이혼했으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선희 씨를 둘러싼 별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선 전 남편 정모 씨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어서 협의 이혼 전에도 상당 기간 별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전 남편분이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혼을 전제로 앞두고 이제 그렇게 별거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별거설이 계속 나돌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남편에 대한 언급을 정말 하지 않았었던 스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2009년도에 M채널, 그러니까 무릎팍도사에 출연을 해서 남편 덕분에 내가 딸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거 정도 말고는 사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 재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조금씩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선희 씨의 재혼 소식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깜짝 발표였거든요. 이선희 씨가 이 재혼 시기가 2006년 11월 초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족들만 초대한 채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선희 씨가 이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은 연예인이 아닌 남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알리지 않았다. 이제야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스럽고 쑥스럽기도 하다. 팬들에게는 기사보다 내가 직접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글을 올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 결혼식을 올린 지 그러니까 14년째 되는데 이번에 결별 소식을 전해주셔서 많은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는데, 전 남편분이 재미교포신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이선희 씨가요,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 쪽에 이렇게 거주가 분명하시니까요. 근데 이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이선희 씨보다 9살 연상, 올해로 65이라고 전해져 있고요. 유명 사립대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석사학위 딴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또 2013년에는 한 사립대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네. 재혼 당시 이선희 씨가 그 재미교포 건축가 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특별해서 관심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인가요? 지난 2006년 5월 LA에서 개최된 2006 할리우드 볼 음악 대축제에 이선희 씨가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선희 씨가 딸의 유학을 알아보고 있었던 와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선희 씨가 미국 LA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딸의 유학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소개를 받은 분이 바로 전 남편 정모 씨였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이 당시에 동부이촌동의 한 그 동네 주민이었다고 해요, 같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됩니다. 계속해서 뭐 재혼설에 대해서는 뭐 묵묵부답하다가 그해 11월 19일 이선희 씨가 자신의 팬카페에 재혼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선희 씨의 재혼설이 제기됐을 때 은퇴설도 함께 제기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소속사가 그때도 소속사인데 당시 이사직까지 같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혼설이 한창 제기되던 2006년에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됐던 거죠. 그때 기자들이 해당 소속사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예요. 재혼설이 맞냐. 그리고 은퇴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당시 대표, 현재도 대표입니다. 권지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밝혀요. 7월 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맞다.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교제 중인 그 남자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본 뒤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 당분간은 노래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 얘기, 도는 얘기들의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변 기자들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혼에 대한 네. 확신이 있었다. 그렇죠. 동시에 은퇴도 고려하고 있다까지도 있다.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이선희 씨가 이제 팬카페에 글을 올렸을 때, 재혼 사실을 알렸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미국에 있었어요. 당시 이선희 씨가 전 남편인 이 정모 씨와 함께 이선희 씨의 딸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딸의 뒷바라지를 같이 한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선희 씨가 정말 결혼 생활에만 좀 충실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본인이 이제 영어 수업을 들었고 아예 가수 활동은 안 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지인들에게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전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선희 씨가 은퇴한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루머였어요. 2년 뒤에 돌아왔거든요. 네. 당시 이선희 씨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전 남편 정모 씨에 대한 풍문이 여성 잡지나 이런 데 엄청났었어요. 맞아요. 뭐 풍문으로는 뭐 전 남편 그분이 재혼이다, 사모이다 뭐 이런 풍문이 엄청났었어요. 네, 사실 밝혀진 바로는 이 전 남편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이선희 씨를 만나기 전에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명의 전 부인에게서 각각의 또 딸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의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사실은 약간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정서에는 이선희 씨가 이 정모 씨의 4번째 부인이 된다라는 이 소식도 팬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이 정모 씨가 3번째 전초와 이혼을 하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또 이선희 씨랑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여성 잡지 쪽에서 말들이 좀 많긴 했었죠. 아니 4개월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논란이 된 거죠? 논란에 이제 불을 지핀 거는 한 매체에서 이 정모 씨의 전 아내죠. Y 씨와 인터뷰했던 게 기사화되면서 이제 불거진 거예요. 당시 Y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2년 전부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았고 1년여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2006년 5월 말부터 이혼 요구가 거세졌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자세히 보면 2006년 5월에 이선희 씨를 만났다고 보도가 되자마자 그 여자가 이선희 씨 아니냐라는 이런 루머가 양성되기 시작한 거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선희 씨의 두 번째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첫 번째 결혼과 별별의 이유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일도 있다고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 1992년도에 첫 번째 결혼을 했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또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M채널의 제5회 강변 가요제에서 제2에게로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하자마자 정말 단박에 스타덤에 오른 그런 가수였는데요. 그러다가 1986년 음반 제작자이자 작곡가였던 윤모 씨와 사랑에 빠졌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1986년에는 이선희 씨의 3집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요. 이 이선희 씨의 3집 앨범에 그 유명한 곡이 있죠. 영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3집 수록곡 중에 어두운 거치고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의 작사, 작곡을 한 분이 바로 이 윤모 씨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선희 씨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 일단 머리가 좀 짧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퍼머 머리도 하고 보이시한. 네, 나중에 좀 보이시하게 하는데 늘 무대에서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선희 씨는 절대 결혼 안 할 것이다. 왜? 치마를 못 입고 웨딩드레스는 못 입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선희 씨가 워낙에 바지만 고집을 해서
이선희 씨의 다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의별 루머.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선희 씨의 그 다리 맞아요. 바지 뭐 이런 그것도 것 이제 때문에. 쌍두마차가 담다지 이상은 씨 바지만 입었어요. 바지만 입고. 그만큼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이선희 씨랑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이선희 씨가 대단한 게 그런 당시에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윤모 씨와 5년 동안 열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결혼 발표를 하고 한 달 뒤인 1992년 1월에 결혼을 했는데 저도 당시 사진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시죠. 아, 웨딩드레스. 너무 여자 이선희 씨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늘 안경을 쓰고 서로 나오시니까. 안경을 벗으시고. 아니 그리고 저기 앞머리도 항상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이마를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너무 예쁘다. 이마도 이쁘시고.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결혼식이 또 되게 화제를 모았던 게 있는데 당시 이선희 씨가 정치인이었던 거 아세요? 아, 시의원. 맞아. 1991년에 시의원 당선이 돼서 역대 최연소 시의원이었는데 맞아요. 시의원 신분일 때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마 이때 연예인 하객도 몰렸지만 정치인 하객도 꽤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이선희 씨가 결혼 7년 만에 첫 번째 이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당시 IMF로 경제 불황이 좀 심해졌었고 이때 남편이었던 윤모 씨가 사업 실패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때 좀 아무래도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돼서 결국 1998년 5월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혼 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1999년 6월 이선희 씨의 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시기적으로 보세요. 1998년 이혼, 1999년 극단적인 선택. IMF 직후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황의 여파로 음반 산업 전체가 굉장히 큰 침체기였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금전적 고통이 컸고 이런 이혼의 아픔까지 겹치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선희 씨가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좀 듣고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콘서트에서 마지막 노래를 띄우면서 본인도 울고 그 노래를 듣는 많은 팬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이선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분도 저를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바칩니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그 전 남편이 작사 작곡한 노래 나의 거리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열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도 함께 울었다고 해요. 이선희 씨 소속사 측에서 이번에 보도된 이혼 소식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선희 씨가 오늘 6월 15일에 정규 16집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더 일찍 앨범을 발매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거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좀 이혼을 하셨으니까 더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5월 18일 일부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연예계 97년생 모임의 멤버들로 밝혀지면서 연예계 사모임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전인 4월 25일 새벽부터 26일 새벽 일부 아이돌 그룹의 몇몇 멤버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연예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태원을 방문한 이들은 연예계 97 모임 멤버 방탄소년단의 정국,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의 재현, 세븐틴의 민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는 K-팝 스타였기에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모두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연일 증가하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소식에 2주간의 자가격리 여부 논란까지 더해지며 97 모임의 이태원 방문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데 또 다른 사모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9일 청담동에서 열린 한 셀럽의 생일 파티에 스타들이 대거 참석한 것. 이들 중엔 배우 이민정, 티아라 멤버 효민 등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던 스타들이 포함돼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연예계 사모임의 정체와 의혹, 풍문 X파일에서 낱낱이 파헤칩니다. 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태원을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계 97 모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임인가요? 97 모임이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생이 아이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의 정국, 그리고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의 재현, 세븐틴의 민규, 넷은 당시 이태원에 방문을 했던 멤버들이었고요. 그 외에도 세븐틴의 도겸과 D8, 갓세븐의 뱀뱀, 유겸 등이 속해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은 그룹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욱더 여파가 컸던 거죠. 이 97 모임이 흥미롭게도 이 그룹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멤버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97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15년 어떤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하고 갓세븐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탄소년단 정국과 갓세븐의 유겸과 뱀뱀이 97년생 동갑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6년에 또 아이돌 그룹 합동 무대가 있었어요. 마침 또 97년생 멤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세븐틴의 민규, D8, 도겸까지 이제 가까워진 겁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친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세븐틴의 민규 씨와 이 집이 가까웠던 분이 바로 아스트로의 차은우 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합류를 하면서 이 97 모임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야말로 뭐 대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다 속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모임인데 다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이 정말 바쁜 그룹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기적으로 이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인원이면 비연예인인 사람들도 한 번에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K-팝 스타들 정말 스케줄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 인원이 모두가 함께 모이는 건 정말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한 날 한 시에 그냥 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만날 때마다 뭐 고기를 먹는다던가 뭐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이런 친목 사진을 종종 올려서 각 팬클럽들에서도 굉장히 좀 애끼는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끼는 게 아니라 애끼는 거군요. 사랑의 자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애끼는.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이 모임의 이제 주축이 되지만 사실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뭐 차은우 씨, 민규 씨, 뭐 재현 씨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멤버들이 모이면은 이 볼링을 자주 치는데 이 볼링을 칠 때 정국 씨가 가장 잘 친다고 해요. 그 존재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97 모임 멤버들이 운동도 하고 뭐 맛집도 가고 서로 우정을 다니는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하지만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된 건 오히려 이번 이태원 방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사실 놀러 간 거죠.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겠어요. 말 그대로 놀러 간 거고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남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가끔씩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전에도 만났었고 그렇다고 모임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니까 좀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방문 시기랑 대응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97 모임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게 SNS에 목격담이 떠돌면서거든요. 정부에서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을 때 그때 시기가 이제 4월 25일에서 26일인데 그때 이태원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이 사건이 이니셜로 공개가 됐어요. 이게 기사화 됐을 때 저희 기자들끼리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도 정말 설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사화가 되니까 소속사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거나 좀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된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 실명이 아예 공개가 되고 사실임이 드러나니까 정말 더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요. 실명 보도와 비실명 보도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비실명 보도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쪽에서도 굳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수습하기 바빴던 거죠.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사태 자체는요. 만약에 그들이 갔다 온 게 사실이라면은요. 그리고 해당 클럽 방문이라도 있었으면은 검사를 받고 향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가격리를 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멀리 띄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스트로의 차은우랑 NCT의 재현 같은 경우는 자필 편지까지 올리면서 본인들이 이만큼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 화가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대중이 정말 굉장히 예민하고 자비, 관용을 베푸기 힘든 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 전국 같은 경우는 문화훈장을 받았는데 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하차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케이팝의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이번 논란에 선 멤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논란의 주인공 중에 NCT의 멤버 재현 씨가 있잖아요. 근데 NCT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터지고 며칠 후에 신곡이 또 하필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신곡 활동을 하기 전에 요즘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서 팬들과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도 그때 방송에 들어가서 봤는데 재현 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얼어 있었고 굉장히 긴장돼 있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굉장히 좀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채팅창을 보면은 재현 탈퇴해라라는 댓글도 봤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맛집 좀 알려주세요 라면서 조롱 섞인 댓글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계에서도 지금 일단 뭐 여기 여론이 좋지 않아서 뭐 방송에 대한 섭외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연예계 선배로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4월 말에 이 모임에 있는 아이돌 멤버들이 뭐 이태원이든 뭐 청담동이든 신사동에서 자기들끼리 뭐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뭐 나무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처들이 조금은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이태원을 나가고 있지만 많은 이제 상인분들도 있고 이태원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보도에서 매일 뉴스에서 뭐 이태원 클럽 발 뭐 계속해서 이게 몇 주째가 나오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는 지금 가면 안 돼, 가면 욕먹어, 가면 뭐 그런 분위기가 병 됐죠, 걸려, 지금. 막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뭐 지금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태원에 있는 주민들은 와 이태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겠다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가게도 다 문 닫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태원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 사적인 모임이 연달아 이슈가 되면서 다른 연예계 사모임에 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저는 제일 특이한 모임은 이 모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거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연예계에 낯을 가리는 스타들끼리 모여서 맞아. 낯가림 모임을 낯가림.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낯을 가리면서 모임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유명합니다. 서로 만나면 대면 서로 낯가리니까 서로 편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말 막 친근하게 안 나가서 모여서 말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아니, 말은 누가 해요? 그리고 아니 그 말은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용기를 내서 만들었을까요? 누가 용기를 냈을까요? 낯도 너무 가리지만. 내가 해도 될라나 이걸? 누가 용기를 냈을까? 이게 그게 너무 궁금하네. 저도 이 모임이 제일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멤버들이 되게 의외고 반전 멤버들이 많습니다. 먼저 배우 손현주 씨가 주축으로 만든 모임이고 멤버로는 되게 서로 조합이 안 됩니다. 유해진, 마동석, 고창석, 장혁, 김선아 그리고 가수 보아 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문이 손현주 씨고요. 총무가 보아 씨라고 합니다. 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데 낯가림 모임이잖아요. 1시간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낯을 가린다고 해요. 1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조금씩 대화를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면 커피 마시겠죠? 그럼 모임에서 늦은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또 이게. 참여하기가 또 늦게 온
오면 안 되겠네. 또 정시간에 맞춰서 와야겠네. 그러네. 낯은 가리는데 제가 볼 때 최근에 가장 활발한 모임인 게 작년 연말에 보아 씨 콘서트에 있었는데 여기에 손현주 씨랑 막 유현진 씨는 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낙관이나 사람도 잘 만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겨우 그 모임이 생기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예. 낯가림만큼 또 독특한 또 연예인 또 사모임이 있습니다. 만나면 무조건 걸어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학교인데요. 배우 하정우 씨가 이제 모임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김남길 씨, 황보라 씨 등 이제 하정우 씨의 이제 주변 지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입 조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입 조건은 평소 만보기를 차고 1만 보 이상 걸어야 됩니다. 걷지 못하면 10,000원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황보라 씨가 이 모임 때문에 하루에 8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거의 마사이족이에요, 이 정도면. 마사이 8만 보 진짜 못 걸어요. 못 걸어, 이거. 몇 킬로를 걸어요, 8만 보? 하루 종일 걸어야 돼, 지금. 저는 그 모임에 가입하라고 하면은 가입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 혹시 뭐 막걸리 모임이라고 들어봤는데 거기에 가입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막걸리 모임? 예. 막걸리 모임은 이상준 씨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여성 스타들만 모인 모임이거든요. 배우 이혜영 씨나 손태영 씨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 유리 씨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지붕 위의 막걸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을 하면서 네, 보니까 술자리에서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이후에도 간간히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자 스타의 모임하면 사실 이 모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유진 씨를 주축으로 해서 박솔미 씨, 이시영 씨, 그리고 개그우먼 심진아 씨가 모여있는 이 그룹입니다. 이 등산 모임 같은 경우는 주로 소유진 씨 집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결혼 생활이라던가 뭐 육아 상식이라던가 이런 주부의 대화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등산에 다니면서 친목을 도모한다고 해요.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분들의 의리인데 2년 전에 소유진 씨가 심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대요. 한 2년 전인가 내가 되게 뭔가 조금 기분이 그때 항상 되게 다운이었어. 그때 내가 이제 시영이를 만났는데 시영이가 이제 내 얘기를 막 듣더니 언니는 운동이 되게 뭔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일부터 내가 언니 집 앞에 6시 반에 갈 테니까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딱 차에 태워가지고 한강 가고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 막 집 앞에 거기도 돌고 또 막 이거를 쭉 하고 나를 그냥 딱 다시 집에 내려줘. 새벽에. 그런 시간이 있었지, 맞네. 심진아 씨도 이제 소유진 씨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거든요. 이제 심진아 씨 같은 경우는 4년간 그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때 이제 소유진 씨가 큰아들을 갖기 전에 유산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심진아 씨를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지난해 11월이었죠. 심진아 씨가 시험관 시술에 이제 재도전을 했을 때 만약 심진아 씨가 임신을 한다면 소유진 씨도 넷째를 갖겠다고 말할 만큼 정말 옆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자, 그런데 요즘 여배우 모임 중에 가장 핫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 무려 여신 모임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여신 모임? 여신 모임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여신들이 모였다고 해서 여신 모임인데요. 왜 여자들 모이면 진짜 되게 꼴사나운 놀이 하나 하잖아요.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야, 네가 더 이뻐. 뭐야? 공주놀이 하잖아요. 되게 꼴사나운 놀이죠. 사실 남자들이 봤을 때는. 놀이가 아니죠. 놀고 있는 거죠. 아주 왜 그러세요? 저희 진심인데.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레이디 제인 씨한테 레이디 제인이 머리를 이렇게 하길래 머리를 그랬더니 너무 귀엽죠? 자기 입으로. 너무 귀엽죠? 하길래 말문이 탁 막혔는데. 오빠 마음 불편하실까 봐 제가 먼저 선수 쳐드린 거예요. 예,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정말 공주들만 모였어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거든요. 아마 멤버들 이름을 들으면 수긍을 하실 거예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적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쁘네, 맞네. 예쁘네. 여긴가? 우리 이 중에는 이 모임에 가입된 분이 없습니다, 일단. 모임에 가입된 분이 없습니다, 일단. 이 다 고집센 애들 뿐이죠. 귀엽죠? 네, 이 모임을 만든 리더가
배우 손예진 씨예요. 인정해야죠. 인정됩니다. 바로 네,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멤버가 누구냐? 배우 이정현 씨, 송윤아 씨, 공효진 씨, 엄지원 씨, 이민정 씨, 오윤아 씨가 있는데 초기 멤버가 7명이에요. 예쁜애 옆에 예쁜애 맞죠? 이 팬들은 여신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그 모임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신데렐라 세븐이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12시가 땡 하면 막 수다를 떨었다가도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해준 때문에. 아, 저기 있군요. 아, 저 모임이에요. 저기 여신 모임이군요. 아이고, 어떻게 다들 이렇게 또 그러게 이쁜 말이에요. 이쁜 애가 정말 영화 좀 사실이었네요. 너무 이쁘다. 아, 예. 저분들이야 워낙 주변에서 평소에 예쁘다,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굳이 그걸 내세울 생각은 없고요. 가입 조건은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리더인 손예진 씨가요, 되게 도도하고 새침할 것 같잖아요. 외모만 보면은 실제로 만나면 전혀 안 그래요. 굉장히 털털하고요. 그래서 좀 푼수 같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12시 전에 헤어져서 신데렐라 세븐이라고 하는데 12시가 지나서는 각자 정말 친한 사람들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친분이 없는 사람이랑 여행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행 가면 깨져요.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인데 어느 날 손예진 씨가 갑자기 공효진 씨랑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이정현 씨를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정현 씨랑 공효진 씨 둘 다 친분이 없는데 둘 다 성격이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나도 가겠다. 불러라. 이렇게 돼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고 모르는 사이에. 네, 그곳에서 그 여행지에서 친해지게 되면서 이 모임에 이정현 씨가 합류를 하게 됐죠. 두 분 다 대단한데요? 친분도 없이 여행을 가게 되지는 않을 텐데 손예진 씨와 공효진 씨는 대체 언제부터 어디서 친해진 걸까요? 자, 그 시작은 일단 지난 2008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당시에 공효진 씨가 영화 미스 홍당무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홍보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손예진 씨는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로 홍보 활동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요 당시에 서로 이제 행사할 때 겹치고 영화 시상식에서 겹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겹치다 보니까 친하게 이제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절친이 된 거죠. 그러면 뭐 여기 신데렐라 세븐의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떻게 다 이렇게 합류하게 된 건가요? 역시나 이 중심에 바로 손예진 씨입니다. 손예진 씨가 중심이고 그리고 배우 이민정 씨하고는 2012년 같은 소속사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민정 씨를 이제 합류하게 됐고 그리고 오윤아 씨는 예전에 드라마 연애시대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윤아 씨가 친한 엄지원 씨를 끌어들이면서 신데렐라 세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모임이 어느 정도 친하냐면 이정현 씨 남편분을 가족보다 먼저 여신 모임에서 검증하고 평가를 했다고요. 예. 네, 이정현 씨가 지난해 4월에 이 3살 연하의 정형외과 전문의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사실 꼭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친구 중에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야, 남자는 내가 잘 봐. 나한테 꼭 먼저 보여줘.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머리 못 깎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 여신 모임 멤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결과가 만장일치였다고요. 빨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분이 괜찮으셨던 거죠. 특히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정현 씨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따라갔더라고요, 여기를. 이거 우정입니까, 주책입니까? 몰디브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신혼여행을 따라가서 그 정도로 뭐 친하다는 하시게요. 거죠. 거기 가서도 이제 12시가 되면은 만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데렐라가 12시 전까지만 이제 놀고 귀가를 한다고 해서 신데렐라라고 하는데 그럼 보통 모여가지고 12시 전까지 뭘 합니까? 이정현 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12시가 되기 전까지 보드게임을 주로 했다고 해요. 건전합니다. 게임? 네, 그리고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뭐 노래방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건전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신 모임 멤버들이 다들 한 말 한대요. 그러니까 수다량이 너무 많아서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우리가 너무 말이 많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정현 씨가 결혼한 후에는 이정현 씨 집에서 모여서 모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정현 씨는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연복 셰프가 인정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대단하거든요. 예, 봤어요. 그거를 뽐내는 개인 채널도 운영 중인데 일단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예. 네, 여러분 오늘은요 얼큰한 토마토 묵은지 해장 파스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한 2컵 정도 해산물을 준비했고. 근데 진짜 손이 빠르시고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되게 이렇게 용기라든가 양념이란 게 전문적인 셰프들이 쓰는 그런 전문적인 양념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 이때 토마토 홀을 넣어주세요. 토마토 홀을요 잘 으깨주세요. 잘 섞은 다음에 만들어 놓은 고추장 육수를 부어주세요. 얼큰하게 드실 분들 페페론치노도 약간 넣어주세요. 저거 진짜 맛있어요. 끓고 있으면 씻어놓은 상상은 안 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됐고요. 맛있어 보이는데? 식당 메뉴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이정현 씨는 일단 뭐 신데렐라 세븐 멤버들에게 집밥 이 선생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다들 뭐 극찬을 하고 있는데 바쁜 스케줄 뭐 상황에서도 중간중간 이정현 씨 요리를 맛보러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때 모여서 뭐 촬영장에서 힘든 일이나 뭐 작품에 대한 정보, 감독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는 동료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연예계에서 핫한 모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여신 모임만큼이나 핫한 남자 스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모임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모임의 정체는 뭐죠? 네, 그 모임의 정체는 바로 모였다 하면 전 세계 팬들이 들썩들썩 아주 화제를 모으는 우가 패밀리입니다. 우가? 네. 우가 하면 우씨, 성이 우씨인 우씨. 분들. 우가.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분들,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핫한 분들. 뭐 이런 줄임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고기를 먹는 모임인데 네. 우가라서. 소고기를 이제 뜻해요. 먹기가 힘드니까 이제 가끔 진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아, 한 번씩 스타들인데, 아이, 뭐, 아유, 전 세계가 여러분, 핫할 정도 스타들인데.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짜 핫한 모임이고 저는 이분들의 모임의 어떤 일정과 어디를 갔었는지 뭐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토커예요? 항상 체크를 하고요. 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할 정도면 어떤 멤버가 있겠다 조금 예상을 해보시는 게. 저는 거기 없습니다. 저는 거기 없습니다. 저는 거기 없는데 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예. 저희 우거지 모임이 예. 아직은 저 혼자라. 우가 모임이 아니라. 누구죠? 네, 우가 패밀리는 바로 배우 박서준 씨를 필두로 최우 씨 그리고 박형 씨, 방탄소년단의 비 그리고 래퍼 픽보이가 속한 모임입니다. 배우와 가수의 모임인 이 우가 패밀리 같은 경우는 가족만큼 친한 사이다, 우리 가족이다라는 말에 줄여서 이제 우가 패밀리로 우리 가족. 정해졌는데요. 이걸 팬들이 또 줄여서 우가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홍석천 씨가 아까 신데렐라 얘기할 때는 관심도 없다고 갑자기 눈이 딱 뜨이시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야 귀신. 바로 배우 박서준 씨를 필두로 최우 씨 그리고 박형 씨, 방탄소년단의 비 그리고 래퍼 픽보이가 속한 아니 저는 옆에 있잖아요. 책상에 달라붙어서. 아까 내 숨소리도 안 내서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셨어요.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어디 죽었나 할 정도로 지금은 숨을 그냥 맥박이 막 독독독독독 들썩들썩 갑니다. 누굴 좋아하세요? 사람 쫓아났어요. 입가에 아니요, 또 미소가 저는 또 우리 서준 씨하고 우리 서준 씨, 웬매요. 이태원 클래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서준 씨가 틈틈이 우식 씨하고 계속 통화하고 뭐 우식 씨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해주고 이런 걸 저는 이미 잘 들었습니다. 예. 친한 거를. 예, 근데 뷰 씨까지 친한지는 제가 몰랐네요. 뷰 씨요? 위요 위. 위. 예, 뷰 말고 위. 까지 친한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요 모임 네. 우가 패밀리 네, 네. 제가 뒤에서 듬뿍 지원해드려야겠네요. 예. 가게에서 갑자기 소고기 메뉴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 좋아하시는 건 뭐라도 예.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로코킹 박서준 씨, 네. 아카데미가 인정한 우리 영화 기생충의 주역 최우식 씨, 그리고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은. 위요, 위. 자,
V 씨까지 예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모임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런데 배우하고 이게 아이돌 가수 약간 활동 영역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모임이 돼서 우가 패밀리까지 됐을지 V 씨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 2016년 그 K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죠. 화랑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박서준, 박형식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B 씨가 함께 출연을 했는데 그때 계기로 친해지면서 이제 우가 패밀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서준 씨하고 최우식 씨가 2012년 일일 시트콤을 출연하면서 절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가 패밀리에 또 합류가 된 겁니다. 네. 사랑의 멤버들이었군요. 내가 왜 저 드라마를 안 한다고 했을까?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지도 않았지, 임마. 그런데 사실 모임이라는 게 자주 만나야지 이제 모임이 더 끈끈해지고 이게 모임이 예, 진행이 그렇죠. 되고 유지가 되는데 이분들은 딱 보기만 해도 해외 스케줄 있으시죠? 바빠. 촬영 스케줄 있으시죠? 뭐 이분들 다 각자 우리나라에서 바쁘기로 소문난 분들인데 네. 어떻게 모이세요?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가 패밀리가 번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스케줄을 소화하다가도 이제 서로 위치를 물어보면서 이제 급 만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목격담이나 이 사진 같은 게 종종 올라오기도 했고요. 2018년 12월에는 우가 패밀리 모임의 멤버인 박서준 씨와 이 B 씨가 생일을 기념해서 멤버 전원이 모여서 인천 영종도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또 사진도 올라왔었고 SNS. 알고 계세요, 그걸? 예. 굉장히 끈끈합니다. 아무튼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근데 공식설상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예. 개인적으로 시간도 보내지만요,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B 씨 같은 경우는요, 그 박서준 주연작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줘서 또 응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출연한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OST도 불렀어요. 맞아요. 사실 BTS가 특정 드라마의 OST 부르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로 그냥 박서준 씨와의 의리 때문에 불렀다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또 박서준 씨 역시 이제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냈을 때 곧바로 본인 SNS에 매번 놀랍다. 아니 더 놀랍다라고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태원 클래스 이제 후반부에 우리 V 씨의 OST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도 몰랐어요? 믿었어요. 아 진짜요? 네, 서준 씨가 감독님한테 제가 한번 V한테도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데 다들 그게 가능해?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이게 우정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부탁을 의리가.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와, 네. 대박이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우정이야. 진짜 V 씨가 사무정. 그걸 들어서 오케이 해가지고 OST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순성이 너무 이건 좋고. 의리야, 이건. 이 우가 패밀리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2019년 7월에 B 씨가 이 박서준 씨랑 최우식 씨가 이 사자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아, 예. 촬영장에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친하고 또 VIP 시사회에도 참석을 해서 이게 되게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방탄소년단 일정이 정말 바빠서 잘 안 맞아요, 다닐 맞아요. 때였거든요. 근데 쪼개서 왔더라고요. 의리남이죠, 정말 의리남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이었죠. 그 최우식 씨가 출연한 그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요때 최우식 씨의 수상을 축하하는 글을 SNS에 남겨서 맞아. 박서준 씨가 아주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영화 기생충에 최우식 씨의 실제 친구 역할로 박서준 씨가 특별 맞아요.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최우식 씨가 이 봉준호 감독님께 설마 이 배역까지 혹시 좀 추천을 한 걸까요? 제 친구 중에, 예.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접 이제 최우식 씨 인터뷰 때도 물어봤는데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이 역할이 분량은 적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 후보군들의 영상을 봤는데 봉준호 감독은 그 당시에 설국열차나 옥자 해외 촬영이 많아서 박서준 씨의 국내 인기를 체감을 못하고 있던 때였는데 본이가 연기도 잘하고 이미지도 좋으니까 저 친구면 좋겠다 했는데 프로듀서는 내심 걱정을 했대요. 한국에서 너무 인기가 높은 친구니까 거절하면 어쩔까. 봉준호 감독은 찍었는데. 근데 사실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봉준호 감독과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최우식 씨와 친한 걸 봉준호 감독도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갔을 때 박서준 씨가 최우식 씨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나 이런 거 제안이 왔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 이유는 되지 않았을까 맞아. 싶어요. 나중에는 봉준호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친한 사이니까 극 중에서도 친구잖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만족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진짜 그 포장, 그 뭐죠? 슈퍼마켓 슈퍼마켓 앞에서 앞에서. 이게 맥주 캔 먹으면 네. 그게 진짜 친구들의 대화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두 분이. 박서준 씨는 그 역할이 또 찰떡이긴 했어요. 그럼요.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자, 뭐 저도 뭐 개그맨 동료들 중에 감자골이라고 맞아요. 레전드 모임이죠. 레전드. 모임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지금도 그 형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제 어떤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뭐 사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이한 모임이나 사모임.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모임이 하나 있죠. 네. 사실 저랑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분들을 모아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 무모한 형제들이라고 해서 예. 없을무, 털무. 뭐. 예. 뭐 하여튼 두상이 저와 비슷하면 예. 뭐 자격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있으시죠, 거기에? 뭐 혜민 스님. 진짜요? 뭐 스님들은 다 가능합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이상문 선생님. 이상문 선생님. 예, 그리고 뮤지션인 하림 씨. 하림 씨. 그리고 김봉진 대표. 예. 저희가 뭐 꾸준히 모이고 있고요. 살짝 안경도 공동 구매하신 느낌입니다. 안경 광고 같기도 해요. 모으다 보니 다 안경을 옷도 일부러 쓰셨어요. 블랙으로 다 맞춰 입으셨나? 예, 진짜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교인들의 모임이 아닌데 같은 헤어스타일을 가진 어떻게 다 그런 이렇게 모임들이 똑같은 전 세계적으로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모임에서 머리가 나면 탈퇴입니다. 머리가 나면은 탈퇴예요. 예. 아니 사실은 좀 이렇게 각자 이야기를 저희끼리 이제 식사도 하면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민머리 때문에 굉장히 좀 서럽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민머리 혼자일 때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쓸쓸하죠. 여기 쓸쓸해 머리 보이고 바람이 조금만 와도 너무 막 차갑고 근데 우리끼리 다 뭉쳐서 저 모임을 하려고 이제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식당에 계신 뭐 직원분들이나 손님들이 계속 헷갈려 하시고 화장실 누가 이렇게 갔다 오고 잠깐 좀 이따 누가 또 들어오는데 좀 아까 봤던 사람이 또 들어가서 저 방에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직원분은 문을 열었을 때 웃음 찾는 모습이 너무 일단 무슨 소림사.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한테 절에서 나오신 줄 알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니까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그런 모임이어서 예. 재밌네요. 예. 우리 황영진 씨도 예. 개그맨 특이한 모임이 있다고요. 예. 스나놈이라고. 예? 스나놈이라고. 스나놈? 스타 되면 나쁜 놈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스나노.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기 없는 루저들끼리 모여서 스타 되면은 욕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단 양배추 욕하기 시작했고요. 양세형 씨 욕하기 시작했고. 욕 먹으면 이미 된 거네. 거기 된 거야. 거기 있다가 그래서 이제 탈퇴해야겠다. 대부분 탈퇴되는 건 탈퇴 당하는 거네. 그렇죠. 인기가 올라가거나 뭐 실시간에 오르던가 광고를 찍다가 팬클럽이 생기면 무조건 탈퇴입니다. 이상준 씨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다시 들어왔어요. 슬퍼. 여기 멤버들이 이제 뭐 블랑카, 미키 광수, 개미핥기 뭐 이런 애들이에요, 다들. 사람 이름인가요? 황영진 씨도 가. 저도 있고요. 예. 나가면 무조건 욕합니다. 예. 빨리 탈퇴해야겠네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친목 모임, 사모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살다 보면 뭐 꼭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바쁘거나 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자연스럽게 뭐 모임이 깨지거나 와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연예계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뭐 깨진 그런 모임들 있지 않나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동성 사모임은 오래가는 편이에요. 혼성일 경우에 급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깨져요. 그 경우는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죠. 예. 제가 말씀드린 사모임 같은 경우도 97 모임, 그리고 김종국 씨와 차태현 씨 있는 용띠 클럽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나이대가 모이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모임이었는데 지금 이니셜로 가시는 거예요? 그 그렇죠, 모임을? 그렇죠. 아, 그래요. 이니셜 토크 또. 야, 오늘은 모임으로 사모임, 모임으로. 깨진 사모임. 네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는 진짜 대한민국 탑스타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탑들끼리 만났어요. 탑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둘 다 성격이 세요. 불꽃 튕겼겠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주도적이고 둘 다 술도 굉장히 잘 마시는 사람. 근데 둘이 꽤 오래 만났는데 헤어진 거죠. 근데 네. 그 모임에서도 주도적이던 둘이 소원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임 자체가 뜨문뜨문 만나게 되고 소원해지죠. 소원해져.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따로따로 만나다가 방송에서 이 모임에 대한 얘기가 사라진 지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넘은 것 같아요. 이슈가 됐다가. 그럼요. 탑들의 모임, 사모임 유명했던. 둘이 사귀었었다 어쨌든. 그렇죠. 그 혼성 그룹은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연애나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있습니까 또? 뭐 또 있어요? 생생한 경험 하나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받은 건데, 물론 그분은 이제 그룹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예, 당연히 뭐 같이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았죠. 만나자, 만나자, 술 한잔하자 뭐 이런 거. 예.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이제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럴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문자를 받았어요. 뭐지? 뭐야? 같은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야, 이거 정말 세다. 뭐 또 있어요? 있어요? 생생한 경험 하나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받은 건데, 물론 그분은 이제 그룹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예, 당연히 뭐 같이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았죠. 만나자, 술 한잔하자 뭐 이런 거. 예.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이제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럴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문자를 받았어요. 뭐지? 뭐야? 같은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뭐예요? 자, A분께 받았어요. B분께 문자를 또 받았어요. C분께 문자를 같은 받았는데 그룹네. 제가 포기했어요. 같은 그룹이었어요. 세 분 다. 아, 뭐야, 이거는. 아, 모두 다 좋아했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딜레마에 빠졌던 게 나를 갖고 장난하는 건지. 장난하는 거 맞습니다. 장난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타이밍이면 이거는 술자리 게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예. 가장 당대 제가 활동한 당대 아, 가장 그때, 최고의 탑 그룹이었습니다. 함성 씨, 지금 그 최정아 씨가 술자리 게임이었다고 하셨다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동시에 연락이 왔다고 네. 하니까. 아니 근데 하지만 함성 씨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 근데 조금 있다가요. 고민도 해봤어요. 조금 있다가가 고민도 하는 찰나에 바로. 그러면 그 술자리 게임이었다는 거에 저도 한 표를 드립니다. 예. 사람들이 말이야.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여배우 A씨가 당대 이 최고의 그룹이었던 보이그룹 멤버와 사귀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이돌의 공개 연애가 흔한 일이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아시죠? 거의 큰일 났죠. 목숨 걸어야죠. 제야에서나. 그래서 매니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매니저를 했던 이제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헤어지게 해야 되나 이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는데도 너무 둘 사이가 뜨겁고 여배우 이 A씨가 이 멤버를 너무 좋아해서 매번 현장에도 막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A씨가 이 여배우 A가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매니저가 이 멤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헤어져야 되는 이유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했는데 이제 통화 내용 녹음한 거를 들려줬는데 그 여배우가 알고 보니까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어장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통화 내역이 어떻게 녹음을 한 거를 그냥 그 매니저가 이제 압수를 하고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 멤버거든요. 다른 멤버들도 몰랐어요? 말을 못한 거죠. 말을 못한 거지, 다른 멤버들. 대박이다. 그 멤버랑 사귀는 걸 알면서도 다른 멤버들이 자기한테만 자기한테 관심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멤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허.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 멤버는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이러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세다. 이니셜 토크 이번 거 세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풍문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주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풍문 비하인드에서는요. 목숨이 위태로운 시민을 구한 스타부터 뼛속부터 애국 정신을 지닌 유전자가 남다른 스타일이기까지 연예계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영화 속 지구를 구하고 시민을 지키는 히어로가 연예계에도 있다?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한 용감한 스타는 바로 안녕하세요, 온주환입니다. 온주환 씨는 지난 2013년 드라마 칼과 꽃 촬영을 위해 수원 드라마 세트장으로 이동하던 중 5톤 덤프트럭 추돌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 구조대에 재빠르게 신고 후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며 구조를 도왔는데요. 어머. 이동 중에 추돌 칭찬받아야 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옆에 쓰러진 여성이 저혈당 쇼크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한 뒤 초콜릿과 사탕으로 응급처치한 것은 물론 늦은 밤 자유로 갓길에서 맨발로 역주행하는 여성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가가 외국인 남성에게 성추행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해주기도 했는데요. 어머. 와, 이건 대박이다. 많이 하셨네요. 아, 이분을 자주 구하네요. 아니 근데 저런 분들을 마주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흔한 일이 아닌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돼요. 아 그러네. 이런 온주환 씨의 선행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로 위의 의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를 잡아 연예계에 데뷔한 스타도 있습니다. 강도를 잡은 스타가 있다고요? 연기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사실 뭐 그거라고 그러니까 편의점 강도를 이제 잡게 된 그 사건이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장동윤 씨. 아니 강도를 잡았는데 너무 잘생겨서 화제가 됐잖아요. 지난 2015년 친구들과 편의점을 방문한 장동윤 씨는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는 강도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통화하는 척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강도를 잡았던 것.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기질을 발휘한 장동윤 씨에게 관악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은 용감한 정신으로 시민을 구한 스타들이 또 있었으니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슈퍼히어로 스타들을 지금 풍문 비하인드에서 공개합니다. 같은 연예인으로서 뿌듯합니다. 네. 예,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현대판 어벤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연예계에서 이렇게 용감한 어벤져스 스타가 있다고요.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어벤져스 스타는요. 바로 스타 중의 스타, 탑 오브 탑, 이효리 씨입니다. 근데 이효리 씨는 뭐 워낙에 의리 넘치는 분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지난 2009년에 이효리 씨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는데 당시 이효리 씨 하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뭐. 그렇죠. 네. CF면 CF, 뭐 작품, 앨범 내면 앨범, 무대면 무대, 공연이면 공연, 뭐든 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취재한 바로도 여러 기획사에서 한 계약금으로만 일시불로 20억 정도 준다는 데가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핑클 시절부터 같이 했던 길종화 대표라고 있어요. 이분이 신생 기획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신생 기획사가 별로 돈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덜컥 여기랑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여기랑 일할래 하고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의리를 지켰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2012년에 길 대표 결혼하는데 결혼식 사회도 봤었고요. 제가 이 결혼식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친오빠 장가 보내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굉장히 살가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이효리 씨는 해내더라고요. 의리가 있어요. 네. 이효리 씨 참 멋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아이가 있죠. 순심이. 이효리 씨가 예. 2011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던 중에 이 순심이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안락사 직전에 있던 개를 입양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동물과 환경 보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도 선행을 했는데 정말 훈훈한 소식이에요. 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만든 이 사회적 기업인 구두회사가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만든 구두이다 보니까 편견이 있기 때문인지 이 구두가 팔리지 않아서 거의 경영난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효리 씨가 접하고 내가 모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상순 씨랑 같이 모델로 나서준 거예요. 근데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 모델 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약료가 이 카달로그 촬영 당시 시는 구두 한 컬레였다고요. 이거 정말 멋지네요. 대단하다. 심지어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화보도 이효리 씨가 직접 사진 작가를 섭외를 해서 본인 자비로 찍은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이효리 씨가 2012년 이후에 모든 상업 광고를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먹고 내가 몸매 관리하고 그거 먹고 예뻐진 거 아니다. 어느 순간 대중을 속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CF를 안 하기로 한 게 벌써 8년째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저기에는 사실 이효리 씨 지금 쓰려면 못해도 단발 광고 한 10억은 줘야 될 텐데 그 정도의 자기 재능 기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순수해요. 그런 효리 씨가 시민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찌된 일인지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효리 씨가 탑스타 중에 탑스타로 활발히 활동을 할 때였는데 한 일간지에 투고가 들어와요. 이효리 씨 고마워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한전 아트센터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취객을 이효리 씨가 직접 구한 일이었어요. 취객을 구해요? 아니 새벽에 일을 마쳤으면 무지 피곤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이효리 씨 지나치지 않고 그 취객을 구했다 이런 거죠? 이효리 씨의 선행은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지나가다가 이 취객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구조를 해야겠다. 저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차를 세워서 그 취객에 다가갑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이 사람이 귀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취한 상태니까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도 될 텐데 이효리 씨는 그 동생이 현장에 와서 취객을 챙겨서 갈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가족이 올 때까지. 그렇죠. 이 안심 귀가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여자 연예인들은 취객을 이렇게 이렇게 선뜻 도와주기가 사실은 조금 무서운, 겁나죠. 네, 예. 무서운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무슨 일을 뭐 맞아. 당할지 모르고 뭐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근데 이렇게 1시간이나 기다리면서 또 선뜻 도움을 줬다니까 뭐 특별한 뭐 사연이나 혹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효리 씨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옆에 스타일리스트 분이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아무래도 좀 기다리는데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1시간가량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효리 씨가 취객을 외면하지 못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효리 씨가 정말 연예계에서 소문난 애주가였잖아요. 그런 이효리 씨가 2004년도, 그러니까 26살 때 뉴욕으로 화보 촬영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뉴욕에서 화보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거기서 만난 가이드분이랑 이제 평소에 주량을 넘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숙소여야 되는데 이분이 눈을 떴더니 여기가 병원 응급실이었대요. 너무 놀라서 더 옆을 돌아봤더니 나랑 어제 같이 마셨던 가이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절한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와 대박. 이효리 씨도 그러니까 취객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었군요. 그렇죠. 한국도 아니고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더 위험할 수 있었는 건데 진짜 다행이다. 아무 일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술 취해서 이 거리를 지나다니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걱정부터 앞서서 도와주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 취객 또한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해 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죠. 네. 최근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가 부부 동반으로 소속사 계약을 체결하며 앞으로의 행보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선한 연행력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예계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포 살 때 집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취객 한 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왜 도로하고 인도 그 턱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밑으로 떨구시는데 차가우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태원에 워낙 취객분들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좀 깨우고 뭐 파출소가 바로 옆이니까 그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저 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 때 옆에 이제 슈퍼마켓에 뭐를 사러 오신 분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 빨리 술 깨라고 이제 꿀물 사서 이제 드리고 경찰분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해서 이제 그게 또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와서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주겠구나라는 걸 또 뒤늦게 또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본인이 나서서 니들이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건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굳이 말씀을 드렸네요. 예,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망합니다만. 아니 뭐 선행인데 어떻습니까? 셀프 홍보도 좋죠. 네. 네, 시민을 구한 어벤져스 또 다른 주인공은 배우 이광수 씨입니다. 이광수 씨. 이광수 씨요? 예. 이광수 씨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맨날 배신의 아이콘 아니었어요? 그죠. 사실 방송 이미지만 보면은 약간 불의를 보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불의범 실제는 참아. 굉장히 또 다른가 봐요. 그럼요, 착하죠. 네. 예. 네, 사실 이광수 씨 별명이 배신기린이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행이야말로 좀 진정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2010년에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구했는데 이 선행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광수 씨가 어떤 사건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사건과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네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선행인데 선행을 하고 법원에 이제 증인으로까지 출석까지 했다면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광수 씨가 사람을 구한, 이 시민을 구한 사건의 모델로 활동하던 2009년도의 일인데요. 네, 이광수 씨가 공대 아르미 광고를 찍어서 인지도를 한참 올리던 그때였어요. 경기도 양평으로 회사에서 MT를 떠났었는데 이 장소에서 선행을 펼치게 됩니다. MT 장소 근처에 왜 항상 작은 슈퍼마켓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에 딱 갔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노부부가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어머머머머.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 슈퍼마켓에 노부부가 쓰러져 있다. 이거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영화, 드라마 혹은 뉴스 속에서는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노부부 옆에는 술 취한 중년 남성이 한 명 또 서 있었대요. 정황상 이 장면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노부부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판단을 한 거죠. 이미 술에 취해서 저 정도의 일을 저지를 사람이면 내가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폭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광수 씨의 판단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실 피가 190이나 되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럼 재빨리 자리를 피할 만도 한데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경찰이 그 중년 남성을 연행해 갔잖아요.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본인이 목격한 걸 그대로 진술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시기에 양평이면은 CCTV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언이죠. 증인이에요. 증인의 증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광수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게 큰 사건을 번질 수도 있었던 사건을 이광수 씨가 차분하면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잘한 거죠. 그 덕분에 노부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경찰서까지 동행해서 이렇게 진술까지 했는데 왜 또 법원에 출석하라고 한 건가요, 증인으로? 사건 발생 1년 6개월 뒤에 이제 피해자 노부부께서 증인 출석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광수 씨가 뭐 드라마 동의부터 해서 예능 프로그램 너무 출연하면서 바쁜 되게 바쁠 때 일정이었어요, 사실. 근데도 노부부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까봐 자기가 출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작진과 양해를 구하고 촬영 일자를 막 조절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네요. 정말 우리 광수 씨는 진짜 의협심도 많고 예의도 바른 청년입니다. 사실은 촬영장에서 이제 광수 씨 하면 정말 아시아의 프린스라는 별명이 이럴 정도로 한류 스타잖아요. 외국에서 난리죠. 난립니다. 근데 촬영장에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지나가다가 런닝맨이 이제 야외 촬영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친구가 이광수 친구예요. 그리고 와서 또 선배님들한테 깍듯이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보면 참 인성이 바른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죠. 방송에서의 이미지는 정말 그야말로 캐릭터네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광수 씨가 평소에도 뭐 선행 활동을 많이 한다고 이게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2015년, 2016년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소아 환자를 위해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소속사도 뒤늦게 알고 이광수 씨에게 물어봐요. 너 기부한 적 있냐고. 그 정도로 정말 숨기면서 하고
또 루게릭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리고 화해 농가 살리기를 위한 부캐 챌린지 등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을 구한 어벤져스 스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나라를 구한 이 히어로에 대해서. 나라를 구한? 네, 이렇게 홍석천 씨처럼 온몸에 뜨거운 시민의식이 흐르는 스타들이 있는 반면 또 뼛속부터 애국 정신을 물려받은 그런 스타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굽니까? 난가 봐. 박수홍 씨. 누구실까요? 홍석천 씨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누가 가장 지금 표정 관리 나라를 구했다고요? 뭐야? 나라를 구한 그런 피를 물려받은 분들이 피를 물려받았다고. 누구죠? 정확히 그 애국자 집안 출신의 스타는요. 네. 바로 함소원 씨입니다. 함소원 씨입니다. 함소원 씨가요? 아니, 아버님이 뭐 하셨나 봐요? 그럴 리가 아버님이 없는데. 이제 작년에 사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국가유공자시니까 동작 현충원에 모시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처음 만난 시점이 저희 엄마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고3 때 학교에서 조그맣게 데모를 하셨대요. 조그맣게 데모요? 데모.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를 잘 내세요. 예, 자기의 어떤 주동적인 주장이 강하셔서 데모를 하는데 그걸 진압하러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왔대요. 조그맣게 했는데 군인이 왔는데 그걸 진압하러 군인이 왔는데 군인 중에 저희 아빠가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도 만나니. 그분이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 데모하다 만난 사이네요. 네,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바로 이제 월남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러 가시고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사이에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꿈을 막 가득 아는 20살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매일 베트남전에 가셔서 매일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매일 보내요. 아니 너무 영화 같아요. 연애 자체가.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베트남전에 다녀온 저희 아빠를 좀 기다리게 되셨나 봐요. 그게 매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네, 편지가 매일 오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좀 끊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저희 아빠를 사랑한다고 좀 깨달으셨나 봐요. 연락이 끊기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엄마 마음에 혹시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 아닌지 뭐 걱정이 많이 되던 시점에 저희 아빠가 이제 결혼하자고 저희 엄마한테 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워낙 그 할아버지가 잘 사셔서 정말 자기는 정말 재벌 2세를 만난 것처럼 행복했다고. 그래서 정말 자기는 20살에 정말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해서 기다리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한동안 계속 직업 군인이셨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희 엄마한테 느낀 건 저희 엄마가 굉장히 신세대 여성이세요. 이게 생각도 되게 굉장히 뭐 고리타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신여성 열려 있으세요. 아버님이 외모가 뛰어나셨대요? 훌륭하셨겠죠. 네, 훌륭하셨고 서로 딱 알아본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이 보직이 뭐 어떤 거를 하셨었어요? 아빠가 현병으로 가셨어요. 헌병. 계급도 좀. 헌병 오시죠. 우리 아버지도 키가 크셨나 보다. 헌병은 키가 크셔야 되고 진짜 체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헌병 출신이라 그 제복 입은 모습 봤는데 맞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그 상흔으로 맞아요. 많이 하셨다고 고엽제로 들었어요. 많이 일찍부터 고생하셨어요. 고엽제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치. 아빠가 한창 때 나이부터 계속 좀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나가시게 되셨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함소원 씨가 되게 새롭게 보이는데요. 함소원 씨랑 방송한 지 좀 됐는데 저렇게 경건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밝고 막 장난 섞인 그런 말투를 쓰시곤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아빠가 그렇게 국가 유공자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오히려 아버지 돌아가셔서 국가 유공자 행사를 치러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다시 한번 아버님이 진짜 우리 아빠가 되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군인들이
친구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다 영접해 가시고 그 다 하나하나 그 식을 다 올려주시고 거기 이제 안장할 때까지 다 현충원에? 네, 현충원에 다 보디가드 해주시고 그걸 딱 봤을 때 아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한 공을 세웠구나. 그때 알았지. 그 전까지는 저희 아빠가 그냥 누워 계시고 실감을 그렇잖아요. 정말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 느끼는 있지. 국가유공자의 느낌은 그냥 자주 누워 계시고 그리고 약을 많이 타셔서 약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아빠를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제 그렇게 큰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느꼈죠. 그게 쉽지 않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군인의 가족들은요,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자기 그 보직 있는 대로 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많이 못 챙겨서 맞아요. 사실 군인을 아버지로 둔 사람 중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가셨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느끼는데, 그때 이제 관이나 유골함을 또 태극기로 싸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예. 보고 있으면 되게 뭉클하고, 그때 가서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랑스러웠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함섭 씨 부모님처럼 국가 유공자이신 분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전한 스타가 있다고요? 그런 스타가 있어요? 네. 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국민 가수 남진 씨. 남진 씨. 남진 씨가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네, 1965년 1집 서울 플레이보이로 연예계에 데뷔한 남진 씨는 1967년 2월 노래 울려고 내가 왔나로 신인상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남진 씨가 데뷔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인데 1968년 4월 23살의 나이에 돌연 해병대로 입대를 해서 정말 많은 팬들이 울고불고 정말 난리가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입대 1년 만에 1969년 7월 베트남에 파병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전국의 각지의 모든 소녀 팬들이 부산항으로 모입니다. 남진 씨를 배웅하려고. 정말 울음바다였어요, 그 현장이 정말로. 아, 근데 제가 그 팬심을 대입해서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전쟁터에 나간다니. 거기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진짜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거기다가 소녀 팬뿐만이 아니라 이 남진 씨는 또 당시에 23살이었잖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본인도 예상하면 강다니엘 씨가 베트남 거지. 전쟁에 떠나시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난리지. 난리 나죠. 본인도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소녀 팬들이 눈물로 보냈잖아요. 눈물로 보낸 남진 씨 실제로 가서 잠을 정말 못 잤다고 해요. 남진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들 가는 거라 가긴 갔는데 솔직히 두려웠다. 밤에 매복을 나가며 영화 촬영을 온 건지 실제 상황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사방에서 포탄은 떨어지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진짜 실감이 안 나. 사실 저는 그 베트남 호치민에 갔을 때 베트남 전쟁 기념관을 들러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 오더라고요. 이 느낌이라는 게 와, 여기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참혹한 전쟁에 우리나라 국군이 정말 많이 가서 사실은 싸웠었잖아요. 남진 씨가 화려한 조명 밑에서 그럼요. 늘 그냥 노래하고 이랬던 분이 거기 가서 매일 밤을 생사를 걸고 정말 싸웠다라는 게 굉장한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대단한 선택이죠. 네. 현장에서 남진 씨는 이제 정찰, 매봉 임무를 많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지뢰 탐지 같은 것도 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있었대요. 연희 담당. 연희. 위문 담당. 가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말 죽을 뻔한 고비가 3번 있었대요. 한 번은 밤에 이제 병사들이 지친 상태에서 맥주캔을 정말 탬버림 삼아서 막 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졌대요. 근데 다행히 돌발탄이었대요. 와. 큰일 나네. 또 한 번은 포탄이 갑자기 날아왔는데 이번엔 진짜 터지는 폭탄이었는데 다행히 재빨리 몸을 던져서 엎드려서 살았다고 하고요. 또 한 번은 위문 공연 중에 술에 취한 남자가 자기 머리에 직접 총구를 겨눈 적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래? 전시 상황이니까 사실 누군가가 그렇지. 술김에 그 사람을 쏴도
정말 이상할 게 없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진 씨는 더 눈에 띄고 노래 부르고 위문 공연까지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고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남진 씨는 그 파견 기간을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네, 남진 씨를 버티게 한 힘은 역시 음악, 노래였는데 당시 청룡방송이라고 이 부대 전용 방송이 있어요. 그 청룡방송에 본인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뿌듯하고 뭉클하고 막 힘이 났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남진 씨를 또 버티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님의 파김치라고 합니다. 파김치? 예. 베트남 파병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제 파김치를 담가서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맛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쟁터다 보니까 남진 씨의 파김치를 노리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먹어보자. 남진 씨가 그거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잘대로 끌어안고 잤다고 그 정도로 파김치를 아꼈다고 합니다. 이제 남진 씨가 군 전역 후 지금 이제 5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먹었던 파김치는 정말 최고였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원에서 베트남전에 파병을 간 것도 아니고 차출이 돼서 간 남진 씨가 오히려 자청에서 복무를 연장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자원에서 베트남전에 파병을 간 것도 아니고 차출이 돼서 간 남진 씨가 오히려 자청에서 복무를 연장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진짜 풍문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바로 제대했어. 그런데 진실입니다. 예, 저는 원래 SOP가 우리 사병 1년 이상 못 있어요. 네. 귀국을 해야 되는데 저는 더 부탁을 해가지고 1년 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귀국하면 1년이 남았거든요. 네. 그때 36개월 아닙니까? 네, 생활. 그렇죠. 1년만 네. 36개월. 네. 근데 이제 1년 나오면은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군대 복무가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빌빌빌 그냥 이렇게 있으니 네. 잘 안 보이는 데서 근데 또 월남 정도 좀 들고 그랬으니까 네. 아주 다 채우고 나와버리자. 와. 그래서 그때 여단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군대를 연장하겠다고 해도 말이 야, 안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연장하겠다. 1년을 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간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바꾼 기간이에요. 왜냐면은 남진 씨가 이렇게 해서 스타가 된 다음에 입대를 했잖아요. 그 시기를 주름 잡았던 게 나훈아 씨예요. 네. 두 분이 라이벌로 많이 불리는데 남진 씨가 데뷔가 더 빨라요. 활동을 하다가 나훈아 씨 데뷔를 했으니까 남진 씨가 더 위였죠. 남진 씨가 군대를 갔다 온 그 사이에 나훈아 씨가 쭉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파병 용사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도 남진이란 스타가 파병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귀한다고 하니까는 금이환영이죠. 그 컴백 쇼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남진 대 나훈아 구도가 형성됐다고요. 그때부터예요. 남진 나훈아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 신곡 발표라던가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나타내더래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1971년 6월에 전역한 뒤에 2개월 후 노래 마음이 약해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가 그의 M채널에서 선정한 올해 가수상으로 꼽히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또 골든디스크를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에 헌신한 스타와 스타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값진 희생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취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으로 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